아버지의 뒷모습. 나와 아버지는 서로 만나지 못한 지 벌써 2년여가 되었다. 내가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분의 뒷모습이다. 그해 겨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사업도 남에게 넘어가 불행히 엎친 데 덮쳤던 시기였다. 나는 베이징에서 수저우로 가서 아버지를 따라 장례를 치르러 집으로 돌아갈 작정이었다. 수저우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온 마당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보자 또 할머니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기왕 일이 이렇게 된 거 괴로워할 것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어. 라고 말씀하셨다. 집에 돌아와 팔 것은 팔고 저당 잡힐 것은 저당 잡혀 아버지의 빚을 갚았고 또 돈을 빌려 장례를 치렀다. 이 무렵 집안 형편은 대단히 참담했으니 반은 장례 때문이고 반은 아버지의 실직 때문이었다. 장례가 모두 끝나자 아버지는 난징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가시고 나도 베이징에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했으므로 우리는 동행하게 되었다. 난징에 도착했을 때 친구가 놀자고 불러내어 하루를 묵었다. 다음 날 오전에 강을 건너 부커우에 도착해야 오후에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갈 수 있었다. 아버지는 일이 바쁘셔서 나를 배웅하지 않기로 하고 여관에 잘 아는 심부름꾼에게 나를 데려다 주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그 심부름꾼에게 거듭 부탁하시는데 몹시 꼼꼼하셨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는 심부름꾼이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잠시 주춤거리셨다. 사실 그때 나는 이미 20살이었고 이미 베이징을 2~3번 왔다 갔다 하여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 아버지는 잠시 주저하시더니 결국에는 당신이 직접 배웅하기로 결정하셨다. 나는 2차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렸지만 아버지는 괜찮아. 그들을 보내서는 안 되겠어.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강을 건너서 정거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표를 사고 아버지는 서둘러 짐을 챙기셨다. 짐이 너무 많아서 역부에게 얼만큼의 수고료를 쥐어줘야 갈 수 있었다. 아버지는 또 서둘러 그들과 값을 흥정하셨다. 나는 그때 정말 지나치게 똑똑한 나머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촌스럽다고 생각했고 직접 말 참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국 흥정을 끝내시고는 나를 기차에 태우셨다. 아버지는 차문 가까이의 자리를 잡아주셨다.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지어주신 자주색 털 외투를 자리에 깔았다. 아버지는 내게 조심해서 가고 밤에는 주의하고 감기 안 들게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다. 또 객차내의 급사에게 나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속으로 아버지의 어수룩함을 비웃었다. 그들은 돈만 밝히지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헛수고인데 게다가 내가 이만한 나이에 설마 자신도 챙기지 못할까봐.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정말 똑똑함이 지나쳤다. 아버지, 이제 가세요.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내가 귤 몇 개를 사올 테니 여기서 꼼짝 말고 있거라. 저쪽 플랫폼의 난간 밖에 몇 명의 장사꾼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다. 저쪽 플랫폼까지 가려면 반드시 철길을 가로질러 가서 뛰어내렸다가 다시 기어 올라야만 했다.
아버지는 뚱 보여서 건너가기에는 당연히 힘드시는 일이었다. 내가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셔서 아버지를 가시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검은색의 작은 모자를 쓰고 검은색 마고자에 진한 쪽빛 두루마기를 입고 뒤뚱거리며 절로가로 걸어가서 천천히 몸을 숙이고 내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아직은 그리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철로를 가로질러 저쪽 플랫폼을 기어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위를 잡고 기어오르면서 두 다리를 다시 위로 향해 오므리셨는데 아버지의 뚱뚱한 몸이 왼쪽으로 약간 기우뚱하는 것이 힘을 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때 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얼른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가 볼까봐, 그리고 남이 볼까봐 두려웠다. 내가 다시 밖을 내다보았을 때 아버지는 이미 주홍빛의 귤을 안고 돌아오고 계셨다. 철로를 건널 때 아버지는 먼저 귤을 땅 위에 내려놓고 자신이 천천히 기어 내려가시더니 다시 귤을 안고 걸어오셨다. 이쪽에 이르렀을 때 나는 얼른 가서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는 나와 기차에 오르셔서는 귤을 모두 내 가죽 외투 위에 놓으셨다. 그리고는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터시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신 것 같았다. 잠시 후 말씀하셨다. 나 이만 간다. 도착하면 편지하거라. 나는 아버지가 가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몇 걸음 가시더니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면서 말씀하셨다. 들어가라. 안에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의 뒷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속에 뒤섞여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들어와 앉았을 때 내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요 몇 년 동안 아버지와 나는 모두 동분서주했지만 집안 형편은 갈수록 기울어갔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타지에 나가 생계를 도모하시고 혼자 힘으로 버티면서 많은 큰일을 하셨다. 늙음하게 이같이 퇴락하실 줄 어찌 알았으랴. 아버지는 쉽게 마음이 상하셔서 자연히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실 수가 없었다. 감정이 마음속에 쌓이게 되자 자연히 밖으로 발산되어 가정의 자질구레한 일들이 왕왕 아버지의 노염을 사게 했다.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것도 점차 예전과는 달라졌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만나지 못하자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잊으시고 오직 나와 내 아이를 걱정하셨다. 내가 베이징에 온 후 아버지가 내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잘 지낸단다. 다만 어깨쪽지의 통증이 심하여 젓가락을 들거나 붓을 잡을 때 다소 불편하구나. 아마도 갈 날이 머지 않은 모양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반짝이는 눈물 속에서 또 그 뚱뚱한 쪽빛 두루마기의 검은 마고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아, 언제 다시 아버지를 뵐 수 있을지.